아유, 선생님, 너무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고생하셨죠. 처음 온 데서 온 사람도 있는데 뭐. 아이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제가 그 오늘 인터뷰한다고, 선생님 인터뷰한다고, 학교에 간다고 이제 딸아이한테 얘기했더니,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누굴 인터뷰하느냐. 그래서 정윤종 시인을 인터뷰한다.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, 그 딸아이가 그 초등학교, 자기가 다니는 초등학교 도서관에 선생님 시집이 있다는 거예요. 그것도 그 권장도서로 그 초등학교 그 도서관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 얘기 들으면서 초등학생이 읽기에는 선생님 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좋은 시는 어린 친구들이 읽어도 그만큼 또 이해를 하고 또 좀 나이를 든 사람들이 읽으면 또 그만큼 또 더 이해를 하는 시가 좋은 시가 아닐까. 그래서 선생님 시를 초등학생들이 읽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. 아이고, 그래요. 그게 잘 몰라도 어려워도 읽는 게 좋아요. 읽으면 그만큼 뭐가 얻는 게 있다고. 그래도 몰라도, 잘 몰라도. 우리도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초등학교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너무 가난해서 그때 우리는 읽을 게 없었잖아요. 그렇죠. 무슨 인수의 책이랄 만한 것도 별로 사실은 초등학교 때 없었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별로 없었어요. 사실은. 그런데 그때 이제 그래도 무슨 그 초등학교 때는 얼마나 읽을 게 없으면은 이렇게 그 휴지 같은 거 이렇게 뭐 나오는 게 있으면 말이야. 거기에 뭐가 이렇게 인쇄가 돼 있으면은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뭐 신문 기사라든지 그럼. 뭐 그런 것들도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기억이 있어요. 중고등학교 때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그 출판 환경 사정이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? 그래가지고 점점 좋아지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무슨 그 번역된 시집들도 더러 문고판으로 나오니까.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번역된 시집들, 그 번역이 잘 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읽었어요. 그때 이제 뭐 바이런, 셸리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필경 일본어에서 번역했을 겁니다.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번역 잘 한다니까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직역보다 그런 중요하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그렇게 읽은 기억이 나고. 뭐 그때는 우리가 어려운 것도 뭐 예를 들면 철학자니까 나도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이 김준섭 선생이라고 서울대학에 이 양반 저서가 실존 철학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또 실존주의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, 2학년 때인가 실존주의가 유행했어.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또 읽고 싶어가지고 사서 읽었어요. 뭐 별로 두껍지도 않은 책이야. 근데 그걸 그렇게 탐독을 했었어요. 지금 뭐 내용도 별로 생각나는 게 없지만은 단어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기분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그 실존 철학의 그 핵심 개념이죠. 일종의 핵심 단어들,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, 이런 거를 고등학교 때나 그런 거기서 이제 보면서 이거 참 말하자면 새로웠어. 예.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조가경이라는 양반이 쓴 책이 있는데 있죠. 네. 그거를 또 이거 너무 어려워서 그거는 이런 책은 독자를 철학에서 도망가게 만드는 책이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철학자도 철학자 나름이구나. 김동기 교수처럼 그렇게 그 문장력이라든지 언어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그 민감하고 문장이 좋은 철학자가 얼마나 될까.
이런 생각을 또 아이고, 하게 돼요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예. 그때는 그랬어요. 아주 출판 환경이 열악했으니까. 예. 뭐 그런 생각이 나고.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아주 담독한 게 사상기라는 잡지. 네. 이거는 내가 전에도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사상기라는 잡지를 그렇게 탐독을 했어요. 거의 매달 그거 기다리느라고 한 달씩 보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. 네. 그게 나오기도 전에 책방에 가서 나왔냐고 물어보고,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 실망하고. 그 사상기 읽을 게 꽤 있었거든요. 철학 쪽, 문학 쪽, 무슨 정치, 사회 이런 게 그때는 그런 잡지가 그 유일한 게 아니었까 싶고, 그걸 그렇게 또 좋아했고,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는 모두 그 지적인 그 갈증 같은 게 있잖아요. 네, 네. 크죠. 사춘기 때 특히. 사춘기 때는 무슨 그 이성에 대한 무슨 호기심이 물론 크지만은 이 지적인 갈증도 아주 컸다고. 그러니까, 그런데 그걸 채울 만한 무슨 그렇게 책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고. 그래서 그런 사상계 같은 잡지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계라는 잡지가 있었어요. 세계. 그거는 세계, 다른 나라의 말하자면 그 잡지들에 나오는 좋은 글들을 이쪽에서 번역해서 그 기관이 어딘지 모르겠어. 실는 잡지예요. 그것도 내가 아주 그냥 뭐 아주 또 탐독을 했어요. 근데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. 선생님 또 음악도 좋아하시잖아요. 그 바하나 음악을 물론 좋아해. 나 지금 여기 학교에 왔으니까 이제 추억을 좀 하나 얘기할게요. 네. 지금 위단관이 문과대학 위가 위단관인가? 네네. 그거 말고 저 옛날 도서관. 네. 그건 지금 바뀌었죠. 네. 이쪽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거기 도서관이었어요. 지금 도서관이 커졌지만은 네. 그 도서관 1층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주 바로 보이는 1층이 음악 감상실이죠. 아, 그렇구나. 거기에 애용했다고. 그 내가 최근에 그 바하에 관한 시를 한 너댓 편 썼어요. 그런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대학 시절에 내가 바하에 여러 가지 뭐 바하 다 좋지만 물론 다 걸작 아니야. 브란덴부르크 특히 걸작이고 뭐 그다음에 다 걸작이에요. 그런데 마테스라는 곡. 그걸 그 도서실 그때 대학 시절에 들었다고 거기서. 그런데 그 마테스라는 곡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그 음악이 거룩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싶었다. 그렇게 썼어 그냥 시를 아주 쉽게 그냥 쓴 거예요. 바하에 관한 시를 한 너댓 편 쓰면서 그것도 하나 집어넣은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중학교 3학년인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음악 감상실 또 들어들었고 그건 뭐냐면 준호삼가에 저 르네상스라고 있었어요. 네. 그 아마 얘기는 들어봤어요. 들어봤을 거예요. 이렇게 기착한처럼 기더라요. 집 구조가. 그래 거기에 고1 때인지 드나들었어요. 우리 친구 하나하고. 지금 그 친구는 의사가 돼 있는데 거기서 또 예를 하나 들면 베토벤 6번 들으면서 막 그냥 쓰는 거야. 그냥 그 6번 들으면서 뭐가 막 떠오르는 거야. 그래서 시를 쓰셨습니까? 시를. 장시를 그것도. 노트 한 권짜리 거의 가까운. 그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뭐 그야말로. 20대입니까 선생님? 그게 고1 때쯤 돼요. 고1. 고1, 2. 1학년인가 2학년쯤 됩니다. 그래가지고 그걸 앉아서 그냥 쓴 적이 있어요.
그게 있으면은 지금 아마 보면은 아주 웃을 것 같아. 그런데 하여간 뭐 그런 일도 했고, 그래서 그런데 또 드나들었고. 그러니까, 그때부터 하여간 음악을 좋아했어요. 그 시의 역사를 보면 이건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음악하고 시하고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던 하나로 되어 있던 시기가 있었고 뭐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져서 그 시에 뭐 운율이 있으면서 이제 음악성이 계속 그 음악적인 흔적들이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곤 하는데 근데 이제 현대시로 오면 겉으로 외향상으로 보면 음악적인 요소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현대시에서 분명히 뭐 선생님 지금 시인으로서 음악을 또 특히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보나 또 시의 역사에서도 음악과 시가 하나였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해 보거나 시와 음악은 여전히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현대시에서 음악성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선생님 뵈면 꼭 한번 여쭙고 싶은 질문이 현대시에서 음악성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나름으로 이렇게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그 이성복 시인이 학생들에게 이제 시 창작 교실 비슷한 걸 열어서 이제 시를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현종 시인의 견딜 수 없네. 어디 좀 가 있다가 이런 제목들 참 좋지요. 한번 물면 대가리가 끊어지도록 안 놓는다는 게 이런 표현일 거예요.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에 조금 어떤 힌트가 있지 않을까. 현대시에서의 음악성을 이해하는데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, 문장과 문장, 또 말과 혀가 단단히 물려있는 동시에 감상자의 마음에까지 스며들어 당초에 떨어지지 않는 어떤 언어적인 물림 그리고 이런 언어적인 물림을 어조라고 얘기한다면 그 어조를 현대시에서의 음악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선생님 시를 읽다가 이런 추정까지 생각까지 해봤는데 선생님 오늘 직접 만나 뵙게 되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. 난 이거 어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몇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네.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글쎄 시를 갖다가 이게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아주 칼로 베듯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왜 이렇게 읽어보면은 네. 아 이건 진짜다 그런 게 있잖아요. 네. 우리 현대에서도 쭉 보면 있어요. 아 이건 아니다 그런 게 또 있고 그런데 그 진짜다 가짜다 이런 우리가 판정을 내릴 때 제일 피할 수 없는 기준 이걸 나는 어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은 의미라든 단어의 의미 단어는 소리하고 뜻들이 결합된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러면 그 뜻은 그야말로 얼마든지 그거 가지고 재주를 부릴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어조는 재주를 부릴 수가 없어요. 그건 인의리 없이 그 사람의 정신, 마음, 태도 뭐 하여간 여러 가지가 다 그 안에 들어있거든. 그래서 어조로 우리가 평소에 대화할 때도 그 어조는 얼마나 중요해요. 그 뭐 어조라는 거는 현대시 이론에서도 아마 한 항목으로 들어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만큼 그거는 좋은 시, 나쁜 시 또는 진짜와 가짜 이걸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시의 의미니 뭐니 이런 것보다도 역시 어조 가지고 어조는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를 하느라고 내가 이제 했어요. 네. 했는데 이제 지금 질문에 보니까 현대시의 음악 네. 관계를 했는데 이거는 뭐 내가 연구해 본 것도 없고 조금 며칠 생각을 해 보니까 음악
음악적인 어떤 그 민감성이라고 할까? 네. 음악을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음악을 뭐 무슨 음악을 자주 듣느냐란다든지 그런 거 상관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타고난 어떤 음악적 지향, 타고난 청각, 네. 귀 이런 게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난 이제 그 중에 아주 20세기의 제일 위대한 시인이 그 릴케라고 생각을 하거든. 네. 김 교수는 독일어 잘하니까 그 릴케 시를 독일어로 아마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. 독일어를 읽어야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음악을 또 들을 수가 있잖아.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번역을 해서 읽으니까 그 독일어가 가지고 있는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. 뭐 뻔한 얘기예요. 음악은 시 속에 들어있는 소리, 음악은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. 그 뜻만 번역하는 거 아니에요. 그 옛날에는 대의 그래가지고 왜 번역을 한 번으로 풀어놓은 것들이 꽤 있었다고. 그 의미만 옮겨놓는 거예요. 그건 시를 죽이는 거거든. 근데 하여간에 또 시인을 나는 그 분류하는 걸 제일 싫어하지만은 얘기를 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경우인데 이것도 들을 줄 아는 능력. 뭐 여기 있을 때 그 경청 운동을 벌였어요. 경청 그래가지고 잘 듣는 거. 네. 교수들 사이에서 내가 그때 주장한 건 뭐냐면 이 교수들은 자기가 계속 그냥 말을 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른다. 응? 그 남의 말 들을 줄 알아야 된다. 우리가 남의 말뿐만 아니잖아요. 자연의 모든 소리, 바람 소리, 천둥 소리, 물 소리, 새 소리, 뭐 이 모든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영혼이 깊어지잖아요. 그런데 그런 운동을 뭐 한때 했어요. 동조한 교수들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도 있지만 하여간에. 그러니까 시는 더군다나 그렇잖아요. 이런 자연의 소리. 그걸 들을 줄 알아야. 그래야 시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감동을 주잖아요. 나는 주지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머리 굴려서 쓴 것들에 대해서 아주 내가 혐오해요. 그건 지적인 쾌감 같은 건 줄는지 몰라. 잠깐. 그런데 감동을 안 줘요. 그 감동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음악 쪽, 이미지 쪽, 상상력 쪽 그런 거고 다 있지 않나.